나는 박영숙 올해 65. 29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던 나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병원 영안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내 목소리가 38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눈물 닦을 시간 따위 없었다. 3살배기 준호가 내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엄마 배고파 하고 울고 있었으니까. 장례식장에서 나온 다음 날 나는 시장통 모퉁이에 좌판을 폈다.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났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었다. 눈 비비며 냉장고에서 무, 배추, 오이를 꺼내 썰기 시작했다. 칼질하는 손가락은 동상으로 퉁퉁 붓고 여름엔 고춧가루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어 따가웠다. 손을 씻어도 붉은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전 7시 좌판을 시장 입구에 펼쳤다. 김치, 나물, 젓갈을 담은 스티로폼 박스 10개를 지게차에 싣고 끌고 가던 그 무게가 아직도 어깨에 남아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김치 싱싱해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손님 맞았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좌판을 거두고 집에 돌아왔다. 그때 준호는 이미 방바닥에서 잠들어 있었다. 5년이 지나자 좌판이 작은 가게로 바뀌었다. 10년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겼다. 15년이 지나자 통장에 숫자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 20년째 되던 해 나는 이 4층 건물을 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게 정말 내 거야? 이게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1층은 반찬가게, 2층은 세놓고 3층은 나와 준호가 살고 4층은 옥탑방으로 만들었다. 이 건물은 내 인생 그 자체였다. 내가 흘린 땀방울, 피눈물, 악을 쓰며 버틴 시간들이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다. 그리고 6개월 전 준호가 여자를 데려왔다. 엄마 나경이에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나경 28. 단정한 얼굴에 예쁜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참 곱더라. 나는 그 애가 좋았다. 아니 좋고 싶었다. 준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으니까. 결혼 후 나경이는 완벽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간을 딱 맞춰 내놓는 솜씨. 장 볼 때마다 무거운 봉지를 먼저 낚아채며 제가 들게요 하던 세심함. 내가 허리가 좀 아프네 하고 한숨만 쉬어도 달려와 온찜질팩을 갖다 대던 다정함. 아, 준호가 좋은 여자 만났구나. 이제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했다. 마음 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다. 나는 방에 누워 있었고 나경이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불 꺼진 방이라 나를 못 봤을 거라 생각했는지 그 애의 얼굴이 확 바뀌었다. 달빛에 비친 그 표정.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다.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혐오가 담긴 시선으로 나를 훑어보더니 혀를 차고 문을 닫았다. 즉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얼렸다. 1초 단 1초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저 여자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그리고 며칠 뒤부터 준호까지 이상했다. 엄마 나 바빠서 먼저 갈게. 엄마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내가 부르면 고개를 돌렸다. 내 품에서 자란 그 아이가 38년을 함께 산 내 아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 본능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미 내 발밑에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그날 아침 나경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오늘 동사무소 가야 해요. 보험 서류 때문에 제 이름도 넣어야 한대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걸. 나경아 그냥 내가 가면 안 돼? 어머님이 가셔야 해요. 어머님 것도 같이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 애가 내 팔을 잡았다. 부드럽게. 하지만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꽉 움켜쥔 것처럼. 이상하다. 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따라 나섰다.
동사무소까지 가는 내내 나경이는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날씨 좋네요. 점심은 뭐 드실래요? 하며 떠들었을 텐데 그날은 입을 꾹 다물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동사무소 3층 민원실.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말했다. 나는 주민번호를 불렀고 직원은 키보드를 탁탁 쳤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눈을 깜빡이며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다. 저기 잠시만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뭔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이든 남자 직원이 나왔다. 박영숙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마치 폭탄을 다루듯. 우리는 안쪽 상담실로 안내됐다. 문이 닫히자 남자 직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영숙님, 혹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성년후견인? 그게 뭔데요? 어르신의 법적 판단 능력이 부족할 경우 가족이 대신 재산과 법률 행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직원은 침을 꿀꺽 삼키며 서류를 내밀었다. 며느리 이나경 씨께서 어르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신청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사유는 치매 초기 증상, 판단 능력 상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지워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저 멀쩡한데요. 치매라니요? 내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어제도 장사했고 오늘도 혼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왜 치매예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다. 의사 소견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류 위에 찍힌 병원 이름. 하늘병원 신경과.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저 이 병원 처음 들어봐요. 저 여기 한 번도 안 갔어요. 하지만 여기 어르신 이름으로 진료 기록이 있다고요? 내가 언제 갔어요? 누가 날 데려갔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옆에 앉아있던 나경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갔었잖아요. 언제? 2달 전이요. 어머님이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길도 헷갈려 하셔서. 거짓말이었다. 나는 2달 전에도 멀쩡했다. 장사도 했고 단골 손님들 이름도 다 기억했다. 하지만 서류 위에는 의사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상태 심각. 즉시 후견인 지정 필요. 그 한 줄이 내 인생을 지우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내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일단 이 서류는 법원에 제출된 상태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으시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그때 나경이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봤다. 나경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 이 여자가 나를 죽이고 있구나.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 이런 건가? 아니, 더 끔찍했다. 죽은 사람은 최소한 존중이라도 받는다. 하지만 나는 판단 능력 없는 노인으로 낙인 찍혔다. 동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경이는 여전히 내 팔을 붙잡고 있었다. 어머님, 힘드셨죠? 집 가서 쉬세요. 그 목소리가 소름 돋게 친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그럼 나도 게임에 들어간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가 내 건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 더 있을 거라는 것을.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을 생각이구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38년 동안 혼자 살아온 여자다. 이까짓 거 이겨낼 수 있다. 동사무소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가게에 나가 반찬을 팔고 저녁 9시에 돌아와 설거지를 했다. 나경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절대 티 내지 않았다. 그 애는 요즘 더 친절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편하게 앉아 계세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독이 숨어 있다는 걸. 매번 내 방문을 열 때마다 힐끗 서류장을 훑어보는 시선을. 전화 통화할 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행동을. 밤마다 나는 핸드폰을 켜고 검색했다. 성년 후견인 제도, 치매 환자 재산 보호, 강제 입원 조건. 검색 결과를 읽을수록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일단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재산 처분권 상실. 후견인이 모든 법률 행위 대행.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 법원 심판 전까지 평균 36개월 소요.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이 흐려졌다. 내가 내 돈도 못 쓴다고? 38년 동안 모은 내 돈을? 숨이 막혔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강제 입원 항목이었다. 보호자 이인동의 시 본인 의사 없이도 입원 가능.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필요. 입원 후 퇴원은 보호자 동의 필요. 이미 가짜 진단서는 만들어놨어. 그럼 다음 수술은? 등골이 오싹했다. 바로 그 주 수요일 오후 2시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 재방송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님. 나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내 앞에 섰다.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했다. 립스틱이 선명한 빨간색이었다. 날씨 너무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준호 오빠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나는 창밖을 봤다. 11월 중순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가워 보였다. 가로수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나경아, 오늘은 좀 춥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님 패딩 입으시면 돼요. 운동 좀 하셔야 다리 힘도 생기고요.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엄마 같이 나가요. 공원만 다녀올게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뭔가 긴장한 듯 했다. 이상하다. 본능이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확인하고 싶었다. 너희가 뭘 꾸미는지 똑똑히 보자. 그래, 그럼 잠깐 다녀올까? 나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패딩을 꺼냈다. 그리고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다. 녹음 앱을 켜놓고 현관을 나섰다. 나경이가 내 왼팔을 잡았다. 준호는 오른쪽에서 걸었다. 마치 나를 호위하듯 아니 감시하듯. 어머님, 천천히 걸으세요. 나경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평일 오후 2시. 거리는 한산했다. 차들만 싱싱 지나갔다. 인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집에서 나와 왼쪽으로 걸었다. 평소 산책할 때는 오른쪽 공원으로 갔는데 오늘은 방향이 달랐다. 나경아, 공원은 반대쪽 아니야? 아, 오늘은 다른 데 가볼까 해요. 저쪽에 새로 생긴 공원 있거든요. 거짓말이었다. 저쪽에는 공원이 없었다. 있는 건 병원이었다. 5분쯤 걸었을까. 저 멀리 하얀 건물이 보였다. 하늘병원. 동사무소 서류에 찍혀 있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나경아, 저기 병원 아니야? 아, 맞아요. 잠깐만 들렀다 갈게요. 제가 약 받아야 해서요. 내가 아픈 데 있어? 아니에요. 그냥 영양제요. 금방이에요. 병원 입구가 가까워졌다. 자동문이 열렸다. 하얀 타일 바닥, 소독약 냄새, 대기실의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나경이가 입구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30초 후. 병원 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2명이 나왔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랐다. 차갑고 사무적이고 감정이 없었다. 박영숙 씨 맞으시죠? 한 남자가 다가오며 물었다. 네? 누구세요? 보호자 요청으로 응급 입원 조치합니다. 같이 가시죠. 뭐라고요? 남자들이 내 팔을 양쪽에서 붙잡았다. 놔요. 손 놔요. 나는 소리쳤다. 팔을 빼려고 했지만 그들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다. 어르신 조용히 하세요. 이러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나 멀쩡해. 왜 날 입원시켜요? 내가 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병원 앞을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멈춰 섰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치매 환자 입원시키는구나. 그런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나경이를 봤다. 그 여자는 웃고 있었다. 윗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포획한 사냥꾼처럼. 승리자의 미소. 그 미소가 내 영혼까지 얼려버렸다. 준호야. 준호야. 나는 아들을 불렀다. 준호는 세 걸음 뒤에 서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쥔 채,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준호야, 엄마 좀 도와줘. 목소리가 떨렸다. 애원하듯 외쳤다. 너 알잖아. 엄마 멀쩡하잖아. 응? 엄마가 언제 이상했어? 준호야.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눈물이 글썽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그래, 준호야.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정신 멀쩡해. 진짜야. 제발. 준호의 입이 열렸다. 엄마. 그냥 치료 좀 받아. 제발. 그 말이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자각을 못한대. 치매 환자는 다 그렇대. 그냥 며칠만 입원해. 검사만 받고 나오면 돼. 아, 이게 배신이구나. 38년을 함께 산 내 아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있구나. 살아온 38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렇게 조용한 거구나. 준호야. 너 정말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해? 준호가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그게 끝이었다. 남자들이 나를 병원 쪽으로 끌기 시작했다. 놔요. 손 놓으라고. 내가 왜 입원을 해야 돼?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발버둥 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 무슨 일이십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흰색 순찰차가 병원 앞 도로에 멈춰 섰다.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았다. 젊은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빠르게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경찰이 내게 물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경찰이었다. 이름표에 김태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이 날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해요. 나 아픈 데 없어요. 정신 멀쩡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이 남자들을 쳐다봤다.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나경이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저요, 경찰관님. 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병원에서 검사 좀 받으시라고요. 진단서 있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나경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하늘병원 신경과 박영숙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판정. 작성 1위. 경찰이 나를 봤다. 어르신 혹시 이 병원 아세요? 여기 가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봐요. 저 거기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예요. 저 치매 아니에요. 경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다. 진료 날짜가 10월 15일이네요. 어르신 이날 뭐 하셨어요? 10월 15일은 수요일이었어요. 저 가게에서 일했어요. 반찬 가게 해요. 단골 손님도 왔고요. 김 사장님이랑 이야기도 했어요. 가게 이름이 뭡니까? 영숙이네 반찬 가게요. 집 1층에 있어요. 경찰이 나경이를 쳐다봤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은 간 적 없다고 하는데요. 나경이가 당황한 듯 더듬거렸다.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갔었는데 치매 증상이라서 본인이 동의 안 하시는데 강제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경찰서 가셔서 정확하게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진단서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다. 나경이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 저희는 정식 절차를 밟은 거예요. 진단서도 있고 보호자 동의도 있잖아요. 그래도 본인이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진단서 날짜에 본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니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서 가시죠. 지금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출석 요구서 받으시겠습니까?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황급히 병원 안으로 사라졌다. 나경이와 준호는 경찰에게 계속 해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일단 본인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어르신 집에 가셔도 됩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저희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다. 경찰이 명함을 건넸다. 혹시 또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경찰차가 떠났다. 나는 나경이와 준호를 쳐다봤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집 간다.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나경이가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다. 집까지 혼자 걸어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현관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오늘 경찰이 안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나는 저 병원 정신병동에 갇혀 있었겠지. 약 먹이고 묶어놓고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나는 거울을 봤다. 65세 할머니의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결심했다. 좋아, 치매 연기? 내가 보여줄게.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다. 주름을, 처진 눈꺼풀을, 늙은 피부를. 아카데미상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핸드폰 화면만 밝게 빛났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멈췄다. 박민재 조카 민재, 내 남동생의 딸, 올해 32.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로 일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혼자 견뎌야 할까? 아니야,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전화 버튼을 눌렀다. 두 번의 신호음 후 민재가 받았다. 여보세요? 이모? 민재야, 이모야. 목소리가 떨렸다.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민재야, 이모 좀 도와줄 수 있어?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민재가 뭔가 챙기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갈게요. 20분이면 도착해요. 이모 괜찮으세요?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다. 25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나는 재빨리 문을 열었다.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이모. 민재가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색 패딩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다. 준호 형이랑 형수님은요?
밖에 나갔어. 8시쯤 온대. 그럼 시간 없네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서류, 하늘병원 진단서 사본, 성년 후견인 신청서. 이거 봐줘. 민재가 서류를 받아 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평온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눈이 커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모, 이게 뭐예요? 나경이가 나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려고 해. 민재가 진단서를 들여다봤다. 하늘병원? 이모, 여기 가신 적 있어요? 없어, 한 번도. 그럼 이 진단서는 가짜네요. 완전히 위조예요. 민재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잠깐만요. 민재가 하늘병원 신경과를 검색했다. 그리고 병원 홈페이지를 클릭했다. 의사 이름이 김진우? 이모, 이 사람 아세요? 처음 들어봐. 민재가 병원 의료진 소개 페이지로 들어갔다. 스크롤을 내렸다. 김진우 원장어? 이상한데요, 뭐가? 이 사람 작년 8월에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됐대요. 지금 진료 못해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이 진단서는 100% 위조예요. 면허 정지된 의사가 진단서를 쓸 수 없어요. 민재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성년 후견인 신청서를 자세히 읽었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모, 이거. 왜? 뭔데? 이 서류 하단에 법률 대리인 이름이 있어요. 민재가 손가락으로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법률 대리인 조태식 신하법률사무소. 조태식?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아니, 은행에서 한 번 들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모, 이거 나경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뒤에 조태식이 있어요. 조태식이 누군데? 민재가 한숨을 깊게 쉬었다. 노인 재산 사냥꾼이에요. 법무사 업계에서 악명 높은 놈이에요. 민재가 스마트폰으로 조태식 사기를 검색했다. 뉴스 기사가 주르륵 떴다. 여기 보세요.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노인 재산 사기 조직 적발 주범 조태식 구속. 성년 후견인 제도 악용 피해자 43명. 수법은 이렇다. 치매 진단서 위조 후견인 지정 재산 강탈. 총 피해액 120억 원 추정.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얼어붙었다. 조태식은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가족을 포섭하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고 재산을 통째로 빼돌렸다. 그런데 이놈이 작년에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는데 항소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민재가 이를 악물었다. 이모, 이거 심각해요. 조태식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예요. 그럼 나경이는? 나경이도 공범이에요. 아니, 어쩌면 나경이가 먼저 조태식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재가 내 옆에 앉았다. 이모,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준호 형. 요즘 돈 문제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제 친구가 사채업 하거든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민재가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준호 형이 조태식한테 빚이 있대요. 얼마? 민재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5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5억. 도박? 네. 불법 카지노에서 날렸대요. 작년부터 빚이 쌓였고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간대요.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형이 조태식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재산만 넘어오면 다 해결된다. 건물 팔면 10억은 나온다. 5억 갖고 나머지는 내가 쓴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 순간 세상의 바닥을 봤다. 내 아들이 내 품에서 키운 내 아들이 38년간 뼈 빠지게 일해 모은 돈을 도박판에 날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엄마를 팔아넘긴 것이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이모. 민재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모 울지 마세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 모으는 거예요. 모든 대화 녹음하고 모든 서류 복사하고 조태식 움직이는 거 추적하고. 그리고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민재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쓰세요. 제가 업무용으로 쓰는 건데 음질 좋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민재야. 그리고 저한테 매일 연락하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전화하고 제가 24시간 대기할게요. 민재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이모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 주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재가 나를 안아줬다. 이모 우리 반드시 이겨요. 약속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나경이가 돌아온 것이다. 민재가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이모 연기 시작하세요. 저는 그냥 인사하러 온 조카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이 열렸다. 엄마 민재 왔어? 준호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준호 오빠. 이모 안부 여쭈러 왔어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다.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 기다려라 준호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새벽 2시 37분이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창문 밖 가로등 불빛만 어둡게 천장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삐걱. 누군가 문을 아주 천천히 소리 죽이며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지만 나는 눈을 감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숨만 고르게 쉬며 자는 사람처럼 꾸민 채 귀만 열어두었다.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을 살금살금 긁는 소리. 익숙한 발걸음이었다. 며느리 나경의 발소리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게 작은 속삭임이 튀어나왔다. 조 실장님 도장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등줄기를 찬물이 흐르는 것처럼 오싹해졌다. 이어 들려온 목소리. 낮고 비열하고 듣는 즉시 얼굴에 침을 뱉고 싶어지는 목소리였다. 잘했어. 이 늙은이 오늘도 연기 제대로 하더만. 도장만 찍으면 이 건물은 우리 거다. 조태식의 목소리였다. 그자가 방 안에서 협탁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났다. 서류 봉투를 뒤적이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 둘이서 억눌러 웃는 소리까지 방 안을 더럽혔다. 서류 찾았어요? 찾았어. 이 침에 걸린 노인네는 내일 뭐가 없어졌는지도 모를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이불 속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고통이 느껴졌지만 참았다. 분노가 손끝까지 차올랐다. 갑자기 나경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탁탁탁. 맨발이라 더 소름이 끼쳤다. 나는 자는 사람처럼 아주 살짝 몸을 뒤척였다. 그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경의 숨결이 내 귀 옆까지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깨는 거 아니죠? 가만히 있어. 침에 걸린 늙은이가 깨면 뭐? 헛소리나 하겠지. 그 말에 울컥 눈물이 고였으나 바로 사라졌다. 슬픔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위를 덮어버린 것이다. 그래 너희한테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둘은 방 한가운데서 서류를 뒤적이며 대화를 이어갔다. 계약금만 받아내면 잠적하면 끝 아니에요? 그렇지 노인네 하나 사기친다고 누가 쫓아오겠냐. 그 말들을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통째로 털어가려는 악마 같은 짓이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 종이를 접는 소리, 둘의 숨죽인 웃음까지 나는 모두 기억했다. 모두 귀에 박아두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다. 됐다. 이제 너희 끝이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 새벽 이후 나는 진짜 치매 환자처럼 살기 시작했다. 밥상을 엎었고 아들 이름을 기억 못하는 척했고 집 앞 골목도 못 찾는다고 울먹이며 연기했다. 어머니 정신 괜찮으세요? 그 질문이 나올 때면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너 누구니? 나경은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나는 눈빛을 봤다.
이제 다 됐다는 듯한 확신이 깃든 눈빛 놈들은 완전히 방심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도장 다시 찍게 할까요? 그래. 늙은이는 정신 없으니까 시키면 다 하지. 그 말들이 전부 내 귀에 들어왔다. 그리고 모두 녹음되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벽 뒤 콘센트 가림판 안에 녹음기를 숨겨둔 상태였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착각하는 사이 놈들은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고 있었던 셈이다. 나는 매일 다짐했다. 웃어라. 많이 웃어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울 때 더 아프니까. 며칠 후였다. 나는 일부러 거실 한가운데 햇빛이 딱 비치는 그 자리에 앉았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나경과 조태식이 오면 늘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으니 두 사람은 내가 거실에서 먼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경이 먼저 휙 들어왔다. 어머니가 거기서 뭐 하세요? 뒤이어 조태식도 슬쩍 눈치를 보며 따라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마치 참기 힘든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처럼. 아휴, 머리가 너무 아프다. 약도 안 듣고 병원비도 많이 들 것 같고. 나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히 내 입술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냥 건물 팔까?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뒤집어졌다. 깜짝 놀란 척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반짝임.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탐욕. 눈으로도 냄새가 날 정도의 진득한 탐욕. 나경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곧 사라졌다. 조태식은 숨을 들이키다 들킨 사람처럼 헛기침을 했다. 건 건물을 파신다고요? 그는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이 떨렸다. 그래, 10억이면 돼. 현금이면 더 좋고. 나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10억.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 없고 평생 만져볼 일도 없을 돈. 조태식은 혀끝을 축이며 말했다. 아이고 어머니. 그럼 제가 정말 좋은 분 소개해 드릴게요. 현금 거래 가능하고 인맥 좋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웃어 보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칼날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덤벼라. 내 무덤에 같이 들어올 준비는 되었겠지? 이미 조카 민재가 윤상호 회장이라는 가짜 투자자를 섭외해 놓은 상태였다. 연극은 준비됐고 그들이 올 시간만 기다리면 됐다. 그날 밤 집 안은 조용했다. 거실의 공기가 스산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하지만 내 방문 바로 옆 그림처럼 아무렇지 않은 작은 화분 뒤에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 자리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두 사람의 발소리가 걸렸다. 탁탁탁. 나경의 발소리는 성급했고 조태식의 발소리는 잔뜩 흥분에 젖어 있었다. 두 사람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속삭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이라는 게 어찌나 커서 녹음기가 없어도 들릴 지경이었다. 야, 치매 진단서 위조한 거 완전 먹혔어, 완전. 조태식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짜로 혹시 치매이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이거 완전히 넘어갔네. 나경이 희죽거렸다. 내일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끝장이야. 조태식은 손뼉이라도 치고 싶은 듯 들뜬 목소리였다. 10억 건물 그게 이제 우리 거네. 나경이 잠시 말을 멈췄다. 아마 입술을 깨물며 상상하고 있었겠지.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잖아. 목소리에서 벌써 귀찮음이 뚝뚝 묻어나왔다. 조태식의 혀가 찰싹하고 소리를 냈다. 박영숙? 그 할망구는 요양원에 처박으면 돼. 뭐 싸구려 요양원 찾으면 한 달에 얼마 한다는데 거기다 쳐넣고 건물만 챙기면 되지. 두 사람은 동시에 피식 웃었다. 웃음 속에 인간다움 따윈 눈곱만큼도 없었다. 나는 문틈으로 그 말을 들으며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래, 더 말해라. 한마디라도 더. 너희가 스스로 파낸 무덤을 더 깊게 팔아. 녹음기는 또박또박 돌아가고 있었다. 자그마한 기계 하나가 그들의 탐욕, 거짓, 위조, 사기, 폭력을 전부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 복수의 윤곽이 조금씩 완성되고 있음을 느꼈다. 내일 너희 모두 끝이다. 녹음기를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세상 어떤 표정보다 차갑고 정확했고 복수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의 것이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그 증거들은 폭발할 것이다. 금요일 오후 2시. 햇살은 밝았지만 고급 빌딩 복도는 냉기가 감도는 듯 차가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진한 가죽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이 나는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다. 오늘 모든 게 끝날 날이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연기자 윤상호 회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장을 곱게 다려입고 테이블 위엔 두툼한 서류 가방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놈들이 조금 뒤에 도착했다. 익숙한 조태식의 비릿한 웃음, 나경의 조심스런 힐끔거림. 둘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찐득하게 윤상호 회장의 가방을 훌었다. 현금 10억 준비됐습니다. 윤상호 회장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인만 하시죠. 그 말에 이나경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흥분, 욕심, 그리고 드디어 평생 처음 만져볼 10억짜리 달콤한 미래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도치감. 조태식은 더 노골적이었다.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웃음을 끼얹었다. 아이고 영숙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좋은 데로 모셔드릴게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이룬 사람의 말투였다. 이미 건물은 자기 것이라고 확신하는 여유. 나는 그 손이 내 어깨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조금만 더 웃어라.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누리는 웃음이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쾅. 회의실 문이 벽에 부딪힐 만큼 세게 열렸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경찰 4명이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조카 민재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내 쪽으로 다가왔다. 놈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서서히 입술이 말라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머릿속에서 계산이 멈춘 얼굴.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잔잔하게 그러나 확실한 무게를 담아.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니들 끝이다. 클릭. 내 손끝에서 재생 버튼이 눌렸다. 그리고 곧바로 들려온 건 치매 진단서 위조한 거. 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숨조차 들이마시지 못했다. 곧이어 도장만 훔치면 조태식의 몸이 굳어버렸다. 형광등 아래서 그의 미간에 땀 한 줄기가 또르르 흘렀다. 또 다른 목소리. 이 건물은 우리가 먹는. 윤상호 회장 연기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짓과 악의에 찌든 단어들은 그 순간만큼은 차갑고 정확한 진실이 되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마지막으로 가장 찔러 넣는 말. 박영숙? 그 할망구 요양원 처박으면 돼. 회의실이 멈췄다. 공기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경찰이 다가가자 나경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안 돼. 안 돼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 자락을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구원받으려는 울음이 아니라 자신이 처벌받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비겁한 울음이었다. 찰칵찰칵. 조태식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걸렸다. 그 짧은 금속음은 내가 기다려온 정의의 소리였다. 이럴 리가. 조태식이 계속 중얼거렸다. 치매 환자였잖아. 진짜로 그런 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해줬다. 내가? 치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하는 짓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부 다 봤고 다 들었고 다 기록했다. 조태식의 눈이 흔들렸다. 그 눈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두려움과 후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때 내가 문 쪽을 보니 구석에서 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갈색 코트 자락을 쥔 그의 손은 파래질 만큼 굳어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호는 나를 보지도 못했다. 고개를 든다면 죄책감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날까봐, 아니면 내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어서였을까. 그저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짜냈다. 엄마. 그 목소리가 심장을 후벼 파고들었다. 모진 말보다 차가운 배신보다 그 한마디가 더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준호. 너도 공범이야. 알지? 경찰은 이미 준호의 이름이 적힌 체포영장을 들고 있었다. 놈들 셋이 짜고 만든 위조 서류와 거래 공모 흔적은 모두 포착된 상태였다. 경찰이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준호의 어깨가 덜덜 떨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무너져 내렸다. 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내 삶은 또 빼앗긴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리고 준호가 경찰에게 연행되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다. 내 손으로 지킨다. 그 말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울렸다. 잔향처럼 오래 남았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의지,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선언이었다. 놈들이 모두 끌려나가고 회의실에 고요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끝났다. 나는 나를 지켰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줘요.